네, 그 수원 무에 출마하시는 김원재 예비후보님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성대도 친구라는데 예, 뭐- 그렇습니다. 그 친합니까? 예, 친합니다. 아까 막 이원재인가 뭐 이러던데? 막 에이, 아, 그럴 리가 있습니까? 김재준이잖아요. 아니 그래서 우리 김원재 지금 후보님이 제가 알기로는 최연소 아닙니까? 용산 네. 참모 출신 중에는 최연소로 알고 있습니다. 아 그러면은 아, 지금 예. 또 다른 출마하신 분 중에 더 나이가 또 어리신 분이 제가 뭐 사실 지금 출마해 계신 다른 뭐 예비 후보님들의 나이까지 뭐 잘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. 거기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확실한 거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중에서는 최연소로 맞습니다. 나오신. 그거는 진짜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 둘이 91년생입니다. 예, 예. 네, 그래서 91년생으로 오늘 최연소로 사실상 또 출마를 하셨는데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저희가 듣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정재준 TV 또 시청자 여러분. 저는 그 수원에서 나고 자라 이제 유엔과 대통령실을 거쳐 제 고향인 또 수원과 또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번 32세 만 32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김원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와. 예. 지금 얘기해 주셨을 때도 몇 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좀 경력이 있었습니다. 네. 유엔에서 근무하셨다라는 예, 것도 예. 있었고 대통령실에 근무하셨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연세대 졸업하고 이제 뭐 콜롬비아대 거기서 그리고 파리 정치대학에서 예. 석사를 하셨더라고요. 야,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 저희가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. 연세대학교에서 컬럼비아대에 심지어 이제 파리에서도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국제적인 시각을 네, 갖고 계시는 그런 맥락에서 또 유엔에서 근무를 하시게 됐던 거나 네, 보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거기서 유엔까지 딱 버텨지니까 하버드 하나 나오고 계속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인간하고는 다른 차원이 겁니다. 다른 거죠. 무슨 뭐 던킨 도너츠를 뭐 어디서 샀냐 뭐 이런 논란을 만드는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데 유엔에서는 어떤 일을 좀 하셨던 거예요? 그 유엔에서는 뭐 다양한 네. 일들을 했었는데요. 그 뭐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유엔 같은 경우에는 25주년, 50주년, 75주년 이렇게 네. 좀 나눠가지고 기념을 하게 되는데 네. 그 지난 2020년 같은 경우가 유엔 창설 75주년이었습니다. 어. 그래서 75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사업을 크게 하게 되는데 네. 이제 그 사업을 맡으신 분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보좌관, 그러니까 사무차장 장관급인데요. 네. 이제 그 사무차장 사무실에 이제 제가 처음에 좀 합류를 하게 돼서 네네.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에 있는 모든 이런 그 파트너십을 좀 담당을 했었고요. 어. 유엔하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삼성전자 또 뭐 LG 플러스처럼 뭐 그런 기업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또 뭐 다양한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그 F1 하는 FIA라고 이제 네. 그쪽에 있는 아시아 지부하고도 일을 좀 많이 했었고 어. 뭐 더욱 중요하게는 그 유엔 사무총장 기술 특사실이라는 곳에서 네네. 이제 기술 정책 보좌관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뭐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기술적 정책 그 관련해서 일을 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같이 일했던 기업들이 요즘에 그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하고도 일을 같이 많이 했었고 네네. 또 이제 GitHub라고 이제 오픈 소스 코딩 하는 데가 있는데 저 GitHub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하고 일을 뭐 좀 많이 했었습니다. 와, 그러니까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네.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맥락 아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벌써부터 지금 뭐 잘생겼다, 그치. 뭐 목소리 좋다, 뭐 별별 얘기 지금 막 지금 칭찬이 네, 쏟아져 키도 나오고 크고 있는데 목소리도 크고 네, 너무 근데 젊다는 거. 그런 맥락이 아마 좀 되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것 같은데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미국의 와, 또 유명한 정말 코미디언이 네,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던 적이 있는데 네. PC방에서 이제 PC방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네네. 장면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거기서 같이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사람이 또 김원재 후보입니다. 뭐 조회수가 네. 1,000명만 나왔다고. 네, 네.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도대체 코난 오브라이언을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만나게 되신 거예요? 그때 네.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저도 기존에 이제 코난 오브라이언 쇼를 좀 많이 봤었는데 네.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이제 평창 올림픽 당시에 이제 그 NBC 미국 방송국이 이제 강원도 측하고 일을 하는데 제가 통역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. 아. 이제 그 일을 좀 해서 이제 제가 그 평창에 출장을 갔다가 네네. 이제 뭐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이제 버스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어. 코난 오브라이언이 한국에 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. 그 제가 이거 한번 어떻게든 연락을 한번 취해봐야겠다. 네. 아, 그래가지고-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예, 듣고 뉴스를 보고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엄청 그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외에서 오시면 코디네이터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래서 그분의
연락처를 제가 알아내가지고 나는 뭐 연세대학교 다니는 누구 누구인데 꼭 한번 일을 돕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연락이 또 오셔가지고 좀 이제 뭐 검증을 좀 한 거죠. 네, 이상한 네, 네. 사람이 아닌지. 그래서 네.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덕션 어시스턴트로 좀 일을 하게 됐었고. 와. 그래서 그 낙지도 이제 제가 살렸거든요. 그 낙지를 살려달라고 해서 코엑스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, 그 사뮤엘이라고. 낙지 알죠. 예, 그 네. 제가 살렸고. 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C방에 가게 됐는데 네. 이거를 이제 촬영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아무런 대본 없이 그냥 저한테 한번 해줄래?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고 이제 이후에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 되게 여러 개를 찍었는데 네네. 너가 찍었던 그 PC방 부분이 되게 그 호응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됐다. 와. 이렇게 해가지고 네, 그때 뭐 그런 좀 대박이다.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러니까 있었습니다. 이거를 들어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놀랐던 게 무슨 뭐 연고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예.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예. 연락을 자기가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파를 시켜 나가는 추진력이 엄청난데. 예. 네. 그냥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는 걸 그러니까요. 이분 네. 보니까 좀 깨닫게 되네요, 진짜.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유엔에 관심 가졌던 게 할아버지 때문인가요, 혹시? 아 할아버지 때문도 그렇고 할머니 때문에도 좀 그런데요. 저희 네. 저희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께서 당연히 이제 그 6.25 전쟁을 겪으신 이제 세대신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 태어나기 전에 좀 이제 불의의 사고로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네. 그 6.25 전쟁하고 월남전에 이제 둘 다 참전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충무무공훈장 또 화랑무공훈장을 두 개나 이제 또 수여받으실 정도로 되게 치열하게 우리나라의 이제 자유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. 근데 네. 거기에 있었고 이제 저희 그 할머니께서 이제 예전에 전쟁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김천 분이신데 그 김천에서 이제 그 공산군하고 이제 그 유엔군하고 막 전투를 밤새 벌여가지고 이제 막 다 죽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숨어 계시는데 아침이 딱 뜨고 이제 해가 뜨고 포성이 딱 이제 잦아들어가지고 네. 저쪽 산을 보니까 인공기가 아니라 유엔 깃발이 이제 휘날리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. 그래서 그걸 보고 다들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우리 이제 살았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도 뭐 계속 유엔에 대한 이런 그 좋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엔에 처음 이제 출근하는 날 가는데 유엔 깃발이 이렇게 본부에 그 출입하는데 이렇게 딱 하나가 걸려 있거든요. 이제 그걸 딱 보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딱 생각이 나면서 야 이게 두세 대 만에 그런 할머니가 겪었던 경험에서 유엔에 제가 이제 본부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게 두세 대 만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게 참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분들의 노고와 이런 또 땀이 참 그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. 완전히 예. 타고난 애국자 집안이네요. 그러면 그렇게 유엔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또 근무를 하시게 된 거예요? 윤석열 대통령과는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인연이 돼서 만나시게 이게 뭐 네. 좀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. 재밌는 얘기인데요. 이게 코난 오브라이언하고 조금 예. 비슷합니다. 근데 제가 그 유엔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엔이라는 곳이 198개국의 이제 회원국이 있고 하다 네. 보니까 되게 외부의 시각으로 좀 대한민국을 바라볼 기회가 많았습니다. 특히 이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본부 흔히들 아시는 그 유엔 건물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그 건물의 18층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밑에 층에 이제 그 유엔 정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유엔 정무국. 평화 정무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날인데 어느 날은 그 거기에 한국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동료 직원이 네. 폴란드 사람인데 어.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서 커피 한 잔 먹자 이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. 갔더니 그때가 이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을 때인데 네네네. 저한테 와가지고 야, 너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좀 불행한 가정사라든지 그 특히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고인이 도박빚, 예, 도박빚이 예. 뭐 수억이다 이런 예 말이 그렇습니다.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정부가 개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 정권을 조금 이렇게 옹호하는 뭐 것처럼. 옹호하기 위해 네.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했는데 제가 딱 그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아 내가 이게 유엔에서 이렇게 뭔가 세계 평화를 위해 뭐 일한다고 하지만 그럴 게 아니라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. 들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코난 오브라이언도 제가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은 내가 좀 대선에 한번 참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당시에 그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 뭐 대선 후보라고 딱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안 계셨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 검찰총장이셨죠.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
그 연락처를 제가 또 친한 뭐 어떻게 통해 가지고 제가 알아내 가지고 기자를 그래요? 통해서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에 전 검찰총장이. 네,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었을 때 이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다이렉트로 하셨나 보네요. 예. 그 이제 사임을 하고 나신 후에 제가 이제 그 유엔에서 느꼈던 어떤 우리나라의 와. 문제점들하고 우리나라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. 근데 뭐 오. 카톡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당연히 답장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20분 만에 답장이 딱 온 겁니다. 진짜요? 예, 제가 뉴욕에서 와. 이제 보냈는데 그 제가 뭐 그러시면서 이게 그 이제 그 김원재 씨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되게 오. 공감을 하고 되게 뭐 좋은 얘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머나먼 거리에서도 서로 이렇게 생각을 좀 나눌 수 야. 있다는 점이 되게 경이롭다는 생각도 들다라고 하시면서 귀국을 하면은 꼭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와. 답장을 주셔서 제가 뭐 사실 뭐 속된 말로 친구들이 너 미친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유엔 일을 그만두고 바로 귀국해가지고 이제 만나 뵙고 좀 합류를 와. 대선 캠프에 이제 전 합류를 진짜 하게 그래서 됐습니다. 미친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갑자기 유엔에 있다라는 사람이 이거 지금 뭐 저기 선거 동안에 이렇게 막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지 저희 다 알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깨어 있는 예. 분이셨던 거고 그렇게 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뭐 인연도 없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는데 그렇게 답장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참 놀랍고 그리고 또 코난 오브라이언 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또 자기가 시도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좀 그 진취성이 좀 놀랍습니다. 네, 진짜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기 그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실 있다가 이제 이번에 출마를 하는데 네. 이번에 대통령실에 있다가 이제 나오신 분들 그 다 컷오프되고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래서 어깨가 무겁겠어요 지금. 더구나 이 수원무라는 곳은 이제 그 수원무 그러니까 가불병정 무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김진표 그 이분이 맞습니다.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삼선 수원시장을 지낸 염태영이라는 사람이 나가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런 분하고 이제 경선 이기면 뭐 싸워야 되는데 어쨌든 뭐 어깨가 무겁겠습니다. 지금 일단 경선은 언제죠 그러면? 경선은 지금 3월 7일 목요일 하고 3월 8일 금요일 이제 양일간 여론조사가 아, 진행되게 되고요. 7, 8일. 7일, 8일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뭐 내부 경선 중이고, 그래서 이제 뭐 어깨가 무겁습니다. 사실 뭐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매우 이제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뭐 제가 매우 존경하는 이제 뭐 형님들이나 또 뭐 누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아직은 뭐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됐고,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또 시스템 공천이고 이거 얼마나 이게 저희 지금 국민의힘에서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이제 경선이라든지 공천 과정을 좀 진행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친명 횡재 비명 행사가 얘기 나오는 뭐 그렇죠. 민주당하고 또 극명하게 또 이제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,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던 분들이 사실 대통령실에 거기 계신 분들은 그냥 언론 노출 같은 거 거의 못 하잖아요. 유튜브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지도를 쌓기가 참 어려운 그런 열악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게 이런 인재가 어떻게 좀 이번에 좀 잘 여러분 좀 잘 부탁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일 8일에 지금 한다고 하니까요. 02로 찍혀 있는 전화번호가 오면은 내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수원입니다. 수원. 그러니까요. 02가 서울이니까.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면 안 되고 꼭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여론조사를 끝까지 여러분들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7일 8일에 이틀 동안에 특히나 수원에 계시는 분들은 난 서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시면 안 되고 02로 시작하는 번호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만 들어도 경력도 되게 좋고 뭐 말도 못하죠. 뭐 철학도 되게 괜찮잖아요. 이런 분을 우리가 놓친다. 야 이러면 진짜 안 되죠. 사실 뭐 저는 뭐 박재순님을 뭐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이름이 뭐라고요? 박재순. 네, 박재순님. 박재순님. 그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. 네. 그 마흔은 돼야지 세상을 안다. 지역도 모르는 청년과 경선을 하다니 이런 식의 말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그래서 난 이런 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젊은 분들한테 기회를 오히려 줘야 되는 거 아닌가. 그 얘기는 지금 전 처음 들어봤는데 박재순 지금 이제 후보가 40은 돼야 40은 돼야 뭐 세상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이준석은 그럼 뭐 세상을 압니까? 모르죠. 나이는 다 됐는데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, 사실은.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세계를 알잖아요. 세계를 누빈 사람인데 무슨 세상을
그래도 뭐 어쨌든 또 존경하는 뭐 또 박재순 위원장님과 이제 내부 경선에 붙었기 때문에 너무 꼰대 같은데요. 아니 뭐 이거는? 근데 당내에서 어쨌든간에 저희가 또 이제 건설적인 그 경선 과정을 좀 거치는데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얘기 좀 잠깐 할게요. 저 네. 군대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이분이. 그런데 이제 그쵸. 군대에서 소설을 썼죠. 맞습니다. 그게 병역 문학상을 탔습니다. 예. 아 그래요? 그리고 그게 그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을 어디다 기부하셨습니까? 그때 이게 2012년 뭐 겨울에 제가 탔었는데 네. 그때 이제 상금을 300만 원을 이제 탔었고 네네네. 그래서 한국문인협회에 이제 뭐 등단을 하면서 그때 이제 3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은 이제 저희 부대 근처에 있는 그 고아원에 저희가 기부를 했고 당시에 이게 좀 되게 큰 뉴스가 됐었는데 이제 그 어떤 이병이 있었는데 그 가족분들이 면회를 가다가 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부모님들도 이렇게 좀 그렇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동생이 뭐 여중생 동생이 한 명 있고 이제 뭐 군인 그 이병만 남았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은 이제 그 이병한테 이제 전달을 그때 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니 좀 감동적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. 근데 너무 이제 감동적이네요. 시간이 많지 않기 예. 때문에 우리 지금 김원재 후보가 갖고 있는 수원에 대한 어떤 전략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깊게 또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. 일단 지금 그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게 이제 경력이신데 아무래도 수원에서랑 대통령실이랑 또 이제 맥락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대통령실이 있던 거랑 수원이랑 또 다른 맥락이 또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김원재 후보님 같은 경우는 내가 수원 발전을 위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다.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, 유엔에서 배웠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실 생각이세요? 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.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원에서 나고 자랐습니다. 그래서 네. 수원에 뭐 유치원, 초등학교, 뭐 중학교도 다니고 이제 뭐 고등학교는 제가 또 뭐 그 용인 외고를 나가지고 용인에서 다녔지만 24살 때까지 이제 수원에 쭉 살았거든요. 그래서 이 제 지역구에 대해서 참 그 자라오면서 생애 주기별로 모든 그런 수원에 산적한 어떤 현안들이라든지 문제들을 좀 피부로 삶 속에서 느껴왔다고 뭐 말씀드릴 수 있고 네네. 그리고 이제 수원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는 뭐 제가 그 수원에 살면서도 계속 느꼈던 건데 이게 수원이라는 곳이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가 이제 삼성전자의 본사가 수원에 있습니다. 근데 아버님이 삼성전자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습니까? 아버지께서 이제 뭐 전자에 오래 다니셨는데 그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활용을 잘 못했어요.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산호세라든지 이제 시애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그 구글이 있고 산호세 그리고 또 이제 시애틀에는 아마존이 있는데 그런 본사들 주변으로 이런 혁신 산업 생태계들이 그렇죠. 많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렇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원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뭐 한 10수년 동안 시정과 이제 국회 의석수를 독점을 해오는 동안 수원이 지금까지의 잠재력을 살려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잠재력을 다시 되살리고자 한다면 저희가 뭐 그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또 이제 뭐 유엔이라든지 이제 유학을 통해서 여러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쌓아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수원은 세계로 나가야 하고 세계도 수원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예비 후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나스닥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 친구인데 그 CEO를 한 명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수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를 했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함께 수원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 같은 거를 좀 도입하기로 했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유니콘 기업을 창업한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원으로 또 초청을 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요번에 이제 그 이 스타트업 펀드 시드 투자를 하는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수원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억 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확약도 받아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수원에 있는 어떤 그런 혁신 산업 생태계를 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뭐 마지막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수원에 있는 그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입니다. 그 군공항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. 이게 뭐 비단 그 전투기 소음뿐만 아니라 이제 고도 제한이라든지 재개발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이제 수원에서 더 발생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. 근데 또 제가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또 안보실장 보좌관으로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뭐 당연히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일을 해왔고 그래서 국방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고 수원에 있는 어떤 의견들을 국방부에도 좀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에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국방부의
입장과 뭐 국토부의 입장 그리고 또 수원의 입장을 뭐 제가 정확하게 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추진을 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군 공항이 이전되면 이제 거기에 뭐 벤처 기업들이 들어와서 뭐 생태계를 조성하는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그 부지 자체가 240만 평 야. 어마어마한 그 여의도의 한 2배 반 정도가 되는데 네.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남부에 뭐 수원, 용인, 평택, 화성까지 해가지고 뭐 더 있습니다만 오산 뭐 이렇게 해서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그렇죠. 이제 조성을 할 텐데 네. 사실은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또 이제 그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네. 제가 지금 뭐 다른 수원에 계신 후보님들 뭐 박문규 장관님이라든지 이수정 뭐 교수님이라든지 김현준 전 국세청장님하고 이제 같이 하는 생각은 수원이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메가시티의 수도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메가시티의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조성할 수 있는 데는 그 군공항을 이전한 후에 남는 그 240만 평의 부지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야. 예, 그런 의미에서 예, 수원이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은 용인이나 뭐 평택처럼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수원이 정말 대만이라든지 네덜란드처럼 그 반도체 뭐 강소국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반도체 강소국들하고 좀 속된 말로 다이다이를 네.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그 도시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러면 확실히 좀 두 가지 맥락이네요. 아무래도 수원 같은 경우는 뭐 성균관대학교도 있고 그렇죠.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다 보니까 우리 그 김원재 후보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또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 뭐 아까 전에 유니콘 기업의 관련자들과 뭐 이렇게 사실 뭐 국회의원도 하기 쉽지 않을 법한 뭐 그런 MOU나 이런 약서 같은 것도 뭐 받으시는 거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원의 어떤 발전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까 이제 그 군사 쪽에 또 비해서 그 아까 뭐였죠? 보좌관으로 있다. 예, 안보실장님. 네, 안보실장의 예. 보좌관으로. 그러면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잘 또 정부랑 해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다. 두 가지 측면이 있네요. 네. 참고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수원무라는 지역구가 네. 청년 비율이 되게 높더라고요. 그렇습니까? 20, 30대가 거의 뭐 40% 맞습니까? 예, 그 18세에서 30대까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2.7% 정도 매우 전국적으로 매우 젊은 지역구 중 하나입니다. 진짜 그러면은 뭐 예. 말씀하시죠. 진짜 뭐 그러니까 벤처 같은 것들이 막 들어서서 뭐 창업하거나 이럴 만한 그런 여지가 굉장히 높은 곳이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저기 그 이준석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젊은이 비중이 높은 화성에 나간다라고 하는데 수원 무 지역도 그렇게 젊은이 비율이 높았나 보죠. 그렇습니다. 좀 어떻게 보세요? 청년 정치에 대해 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2, 3년 전만 하더라도 기대가 되게 많았는데 뭐 이제 특정인으로 인해 가지고 여의도 특정인 있지 않습니까? 그 특정인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좀 실망도 하시고 좀 지겹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. 이런 상태 속에서 김원재 후보님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어떤 청년 정치인과 같이 묶이지 않는 나만의 좀 차별화된 그런 게 또 뭐가 있다라고 보세요? 특히나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는 것들을 보셨을 때.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. 우선적으로 그 아마 그 청년층에서 되게 십분 공감을 하고 또 네. 다른 이제 청년 정치인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그 나이로 무언가를 좀 나누는 그 시대는 좀 지났다라고 생각을 그렇죠. 하고요. 지금 21세기이고 또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있는 선진국이고 또 글로벌 강국이기 때문에 네.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뭐 프랑스에는 그 가브리엘 아탈 그 총리가 지금 만 34세의 나이에 지금 프랑스 총리가 그렇습니까? 됐고 와. 그 파리 정치대 동문인데요. 네, 그리고 뭐 저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원의원이 지금 뭐 매우 30대 초반의 나이에 상원의원이 된 그 의원도 있고 확실히 빠르네요. 예. 하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에서는 그 청년 정치라는 말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젊은 정치 뭐 이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, 네. 그러니까 청년이 뭐 당연히 이제 저를 어떻게 보면은 좀 규정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중 하나이겠지만, 네. 그거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대단히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뭐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있고 또 경험한 것들이 있고 또 제가 그 대한민국을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조금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, 이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러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청년 정치인이라는 게 유효한 어떤 그런 수식어이기 때문에 네. 근데 그 청년 정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비단 청년만의 문제를
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국제 안보라든지 뭐 국제 통상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언제든지 저희가 철학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제 나이가 딱 그 이제 30대 뭐 중반이니까 제 나이가 딱 그 학부형 친구도 있고, 예 그리고 뭐 조카도 있고,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곧 은퇴하시는 이제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하시는 세대고, 그렇죠. 또 이제 저희 조부모님들께서도 외조부모님께서도 이제 생존에 계시고, 뭐 친할머니도 이제 뭐 90이 다 넘으셨지만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연령별로 제 가족에 다 계십니다. 예 그래서 더 제가 뭐 그 고령층이라든지 노인분들에 대한 공경도 더 할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.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잘 모실 수 있나 이런 거고 또 제 부모님을 또 어떻게 잘 모실 수 있고 또 제 조카들을 어떻게 하면 또 잘 키울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개인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이대에 있는 그런 뭐 그 기회가 환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야, 뭐 완벽한 답변인데요. 네, 정치인으로서는 청년이라고 하는 어떤 뭐 프레임이라고 할까요? 그런 수식어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똑같은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인 또 나이가 30대 초중반이다 보니까 그 나이대에 맞춰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모습도 강조를 해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교수님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듣고 마무리할까요? 네. 영어를 정말 잘하는 분이고요. 뭐 영어 번역이나 뭐 통역 다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저기 그 예전에 이제 영어 이준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.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진짜 환자는 뭐 용산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걸 진짜 환자를 리얼 페이션트라고 했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. 리얼 진짜 그게 콩글리시다라는 진짜 그 얘기하시고 싶은 거죠. 콩글리시 아닙니까? 근데 뭐 그냥 사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얼추 그냥 때려 맞추고 그냥 때려 알아듣는 네,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다만 그때도 저도 사실 그 인요한 뭐 박사님이시죠. 인요한 박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존경하는 분인데 사실은 뭐 그때는 조금 실망을 많이 했다 그 장면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. 네,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좀 마지막 인사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뭐 교수님하고 또 여기 성재준님하고 이렇게 여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또 성재준 TV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 국민 여러분들께 또 이런 기회를 좀 삼아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했습니다. 3월 7일, 3월 8일 양일간 또 수원무 경선 여론조사가 돌게 됩니다. 수원에 혹시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김원재 꼭 알려주시고 한번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해 주시면은 고개 숙여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